2026년 올해 집 살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생각을 안 버리시면 절대로 집 못 삽니다. 아니, 이 집을 15억에 사라고? 겨우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이었는데 이 가격 주고는 죽어도 못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는 합니다. 근데 옛날 집값에 연연하면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집 못 사요. 이거 딱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예요.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5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분들은 우선 현실부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15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그래프가 최근 10년간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지금 15억 원이고 딱 1년 전에 얼마였냐고요? 12억 7천이었어요. 그럼 2년 전에는요? 12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잠깐 떨어진 구간이 있기는 한데 이때 딱 1억 빠졌습니다. 13억에서 12억이 됐어요. 최근 10년간의 유일한 조정 기간이었는데 그런데도 10%도 안 빠졌죠? 근데 집값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한 7, 8년 전 가격까지 돌아가야 사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그래프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설령 내려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내려가 있겠습니까? 과거 가격에 연연하면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논리면 15년 이후로 지금까지 집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거든요. 1년만 더 빨리 샀으면 하면서 속이 쓰리시더라도 지각비 낸다 생각하고 일단 출석은 해야 됩니다. 출석조차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이 상승폭 전부 다 때려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가격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신고가 찍으면서 사기는 좀 그러네요. 좀 더 관망할까요? 자, 일단 관망한다고 해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방금 설명드렸죠? 그러면 고민되는 게 이미 많이 오른 곳과 아직 안 오른 곳 고민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신고가를 못 찍은 곳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최근 4년간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급지별로 나눈 겁니다. 24년 정고점을 기준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는 순서대로 이미 다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근데 4급지, 5급지는 아직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물론 여기도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서 4급지는 내년쯤에 돌파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상급지는 더 멀리 달아나 버리겠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4급지, 5급지를 사셔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예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가 찍고 사기가 싫다라는 생각에 집을 안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상급지를 매수하셔야 되고 그런 곳들은 이미 예전에 정고점 다 돌파했습니다. 신고가 찍고 사는 게 잘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시각 차트입니다. 부통령에서밖에 볼 수 없는 차트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급지 순서대로 나열하고 파란색은 하락, 빨간색은 상승입니다. 보시다시피 23년도 하락기에 상급지일수록 하락기가 빨리 끝나고 하급지일수록 하락기가 오래 갑니다. 이미 상급지는 슬슬 상승으로 전환을 했죠. 상승기 때도 똑같아요. 상급지가 먼저 상승하다가 하급지까지 온기가 천천히 전달되기는 하는데 5급지까지는 가지도 않고 상승기가 끝나버렸죠. 이거는 24년도 여름이에요. 이때도 정직하게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제일 늦게까지 올랐습니다. 하급지는 이제 좀 온기가 오나 하다가 대출 총량 규제 맞고 불이 꺼져버렸죠. 25년 들어서는 벌써 3번이나 이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하급지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거 보면 속 터질 거예요. 가장 최근에도 똑같았죠.
이렇게 하락 사이클은 하급지가 제일 오래 맞고 상승 사이클은 상급지가 다 가져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산 가치가 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신고가 찍어서라도 상급지를 살 수만 있다면 진짜 다행인 거죠. 신고가 찍는 거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평균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막 10억, 20억 하는 집값이 말이 되냐? 이거 다 거품이다. 우선 이 논리의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평균 월급을 개인의 평균 월급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가구의 평균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신혼부부 중 맞벌이를 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17년도에는 44.9%였는데 24년도에 59.7%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맞벌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 월급으로는 집 못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치만 보시면 안 돼요. 가구당 연소득이 평균 가정으로만 치면 10년 동안 2,600만 원이 올랐는데 소득 수준 5분위 가정, 그러니까 소득이 상위 20%인 가정은 10년 동안 무려 6,400만 원이 늘었어요. 고소득자들의 연봉 상승액이 훨씬 더 크죠?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소득인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고소득자들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값으로 얘기해 놓고 왜 소득은 상위 20% 기준으로 얘기하냐고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의 개수는 고소득자들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전국의 세대수가 2,273만 세대인데 이 중에 서울 아파트는 183만 세대밖에 안 돼요. 전체의 8%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소형 아파트 빼고 구축 아파트 빼고 하급지 아파트 빼고 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25만 채밖에 안 남아요. 전체 세대수의 1%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다들 이런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 뉴스에서는 이런 집들이 가격이 올랐다고 떠들썩한 거잖아요. 이런 동네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는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산도 많고 소득도 높은 사람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숫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좋은 아파트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고 수요가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좀만 더 관망하다가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닐까? 자, 이런 생각도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 내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진짜 투기라고 생각해요. 집은 투기가 아닙니다. 주식하듯이 저점 맞추고 고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일이 있었던 과거 사례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 정권 때 서울 아파트 상승 곡선을 보시면 살벌하죠? 5년 내내 진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번 정권도 예전 정권이랑 정책적인 방향성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겨우 반년 지났는데도 각도가 정말 살벌하죠?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단순히 같은 당이니까 결과도 똑같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난 반년간 나온 여러 번의 정책들이랑 정부 관계자의 발언 등등을 보면은 방향성이 예전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정책의 방향성이 똑같으니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건 이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에요. 거의 멸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이마저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앞으로 뭘 얼마나 더 지켜보실 건가요? 지켜보면 원하는 가격대까지 가격이 도로 떨어질까요? 들어보니까 경매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다는데 경매나 한번 해볼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는 주로 빌라나 상가, 토지처럼 가격을 산정하는 게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그런 물건들에서 리스크를 안고 차익을 노리는 거지,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요. 아파트는 모든 사람들이 가격을 클릭 한 방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도 웬만해서는 복잡할 게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고, 그러면 차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 경매는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매각가율도 3년 내내 상승해서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매각가율 100%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중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그런 호가랑 비교해서 낙찰되는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경매로 남는 게 별로 없겠죠. 약간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엔 오히려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고 있어요. 낙찰가율 120% 이런 거 보이시죠? 아니,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토어제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낙찰을 받고 전세를 놓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고요. 저 지방에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런 경매 방식으로 사면은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말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가뜩이나 대출이 거의 다 막혀 있는데 오히려 갭투를 하는 게 초기 자금이 훨씬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진짜 다들 정말 똑똑하고요. 그럴수록 가격의 괴리감이나 일확천금 이런 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는 또 다른 중요한 허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매 건수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즘 경매 건수가 많아졌네 어쩌네 하는데 그래봤자 한 달에 200개 정도 나오는 게 답니다. 보통은 100개도 잘 안 나오고요. 여기 경매 건수 바닥에 찰싹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그냥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로 산 사람들은 한 달에 적으면 4,000명, 많으면 10,000명도 더 넘거든요. 매물이 이렇게 많아도 원하는 물건을 딱 고르기가 어려운데 경매는 이렇게 진짜 찔끔 나오는 데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런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결국 경매 들여다보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다 날리고 아파트 가격은 더 멀리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제 연봉이 얼만데 대출 이만큼 하면은 영끌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부동산 커뮤니티에 진짜 하루에도 몇 개씩은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의 특징이 뭐냐면 DSR이나 최신 대출 규제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사라진 지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은행이 그렇게 빌려주지도 않아요. 2019년 1216 대책, 이게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역사를 싹 다 바꿔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LTV를 엄청나게 축소시켰어요. 지금처럼 집 가격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줄였습니다. 기본이 40%고 9억이 넘으면 20%, 15억 넘으면 아예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줬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심하죠? 근데 이거는 23년도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도 다 풀렸었고요. 그래서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LTV가 다 다시 70%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DSR 40% 이거예요. 이거는 하락기 때도 풀린 적 없이 계속 유지 중이거든요.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40%밖에 안 빌려준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큰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가계부채가 진짜로 심각하기도 했었고 소득 대비해서 빌려주는 양을 조절한다라는 게 논리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도 없거든요. 그 정도가 좀 심해서 그렇지. 아무튼 중요한 건 19년 12월 이후로 DSR 40%는 이제 대출계의 뉴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안 했다 치더라도 월급의 40% 정도는 다들 저축을 하시잖아요? 그 결과 소득 대비 집값이라고 부르는 이 PIR 수치가 22년도부터 정말 화끈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4년째 감소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거랑은 좀 다르죠? 물론 KB통계는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다른 PIR과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매 여건이 되는 실수요자들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거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25년 6월 27일부터 최대 대출 금액을 집값에 상관없이 딱 6억으로 칼같이 잘라버렸고요. 10월 15일부터는 서울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LTV를 40%로 낮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싼 집일수록 대출을 더 줄여버리는 정말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을 내놨죠. 이제는 진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영끌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끌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해보게. DSR, LTV, 가격별 차등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제는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하면 삶이 힘들어질 것 같다.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이냐? 그런 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 얘기도 정말 많아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이 안 무너지고 100이냐? 뭐 그런 얘기죠. 이거는 뭐 설마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또 의외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인구론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전국 인구 기준으로 보면 1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5년간 계속 떨어져서 무려 63만 명이나 줄었죠. 63만 명이면 안산시랑 인구가 똑같은데 5년 만에 안산시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기는 했는데 정작 수도권 인구는 거의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상승하기까지 하죠. 그 말은 뭐냐? 지방은 확실히 소멸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언젠가는 수도권 인구도 급격히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수도권이 줄어들어도 서울 인구는 유지될 겁니다. 과장 좀 보태자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게 아닌 이상 서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지방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맞겠지만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아마도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소득이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먼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좀 비약이 심하죠.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될 수도 있기는 해요. 몇 억이나 빌려서 집을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얼마나 걱정돼요. 그리고 어디서 듣기로는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고 해서 경매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것부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라라고 한 적은 IMF 때도 없었습니다. 매달 원리금만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면 집값이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도 상환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주담대에 마진콜이 있다는 건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프가 과연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게다가 이제 하도 지겨워서 제가 공급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 26년도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은 이미 완전히 멸종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가치라는 측면을 떠나서 가격이라는 면만 보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M2라는 통화량 그래프예요. 통화량은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늘어나냐, 적게 늘어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면서 돈이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의 가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의 가치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은 저절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화량 증가율보다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시겠죠. 그 방법은 부통령 TV를 계속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30년 만기로 주담대 빌리면 30년 동안 대출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금 갚으면서 쪼들리면서 살기는 싫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주비는 공짜가 아닙니다. 집을 안 사고 전월세로 사신다고 하면 전월세는 돈이 안 드나요? 전세는 전세 대출 이자가 나가고 월세는 월세가 꼬박꼬박 나가는데 거주비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언제까지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대출을 하면 최소 30년은 원리금이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출을 30년 동안 갚지는 않는단 말이죠. 대부분은 중간에 이사를 갑니다. 자녀가 생겨서 큰 집이 필요해지든 학군지가 필요해지든 아니면 직장을 옮기든 아무튼 한 집에 30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평균 거주 기간은 8.4년이고 수도권은 훨씬 더 짧아서 7.1년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 빼고 자가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평균 11.5년을 산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거주 기간이 좀 더 짧다고 하니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어쨌건 이사 가면서 주담대를 없애고 끝이 아니라 새로 주담대를 일으켜서 집을 살 텐데 어차피 주담대는 계속 달고 사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는 말입니다. 거주비는 계속 드는 거예요. 거주라는 거는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밥 먹으면 돈 들고 옷 사 입으면 돈 드는 것처럼 집에서 사는 것도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원리금을 거주비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은 주담대 원리금을 계속 내면서 거주비를 내면서 저축도 동시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집을 안 샀더라도 어차피 월세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6억 대출을 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 6억 대출의 원리금은 293만 원이 나옵니다. 30년 만기 4.2%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월세로 살아도 매달 300만 원이 들어요. 이거는 보증금도 월세로 전환해서 계산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 켜보시고 매매가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찾아보세요. 전월세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건 똑같이 월 300이 나가는데 월세는 그냥 증발하는 돈이고 대출 원리금은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원금을 상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축이죠. 게다가 집값이 인플레도 방어해 주는 거고요. 대출의 노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랑은 앞으로 거리를 좀 두세요. 재테크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친구 누구는 청약 당첨돼서 떼돈 벌었다던데? 자, 이런 거에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청약으로 큰 돈 버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청약은 그냥 로또입니다. 로또에 인생을 거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강남 3구 청약, 이거는 진짜 당첨만 되면 떼돈 버는 거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애당초 말도 안 되게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제도 때문에 공급이 더더욱 줄어드는 거기는 한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당첨만 되면 10억, 15억 번다는 청약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로또냐? 당첨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래요. 최근 3년간의 강남 3구 청약 당첨 가점입니다. 전부 다 70점 넘죠? 이 동네 청약되려면 당첨 가점이 70점을 넘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가점 7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2010년에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같은 해에 결혼을 해서 쭉 무주택 유지하고 자녀는 3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가능하세요? 이거 가능하시면 그때부터 청약 넣어서 경쟁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당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입장권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강남 3구는 패스하고 그래도 청약이 되면 뭐 어디라도 되면 돈 좀 버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래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근데 청약해서 손해 안 보려면 요즘에는 그것도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서울시 전체에서 진행된 청약을 5년치를 모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 점이 미분양된 아파트들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미분양은 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가점이 60점은 넘는 아파트를 청약해야 되네요. 근데 최소 컷인 가점 60점도 쉽지는 않아요. 2012년에 통장 개설해서 12년에 결혼하고 쭉 무주택을 유지하고 자녀도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걸 다 기다리면서 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청약 정수를 만든다? 여러분, 청약은요, 그냥 로또 긁는 기분으로 하시는 거고, 내 의지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축 아파트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로또는 인생 계획이 아니에요. 야, 어차피 강남 아니면 안 올라. 사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패턴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강남 아니면 안 오른다고 했다가 몇 달 지나면 마용성까지만 오른다고 그러고 또 몇 달 지나면 서울 중급지 이하는 안 오른다고 그러고 또 몇 달 지나면 경기도도 상급지 아니면 안 오른다고 그러고 이게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요. 뭐 그렇게 노도강은 절대 안 오른다고 하다가 결국 노도강도 오르고 경기도 하급지도 오르고 하면은 그제서야 집 사겠다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집값이 오르는 거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상급지부터 오르고 점점 하급지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매수를 작년에 하셨거나 아니면 예산이 충분하다 하시면 상급지를 사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급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4급지는 정고점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고 노도강 금간구 같은 5급지도 상승 전환한 지 꽤 됐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상승폭이 적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사고 가만히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 쪽도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은 상승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경기도는 워낙 넓어서 여기서부터는 선별을 좀 잘 하기는 해야 돼요. 경기도는 어떤 지역은 사실상 지방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다만 서울이랑 붙어 있는 그런 곳은 서울 시세를 상당히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급지가 좋은 거는 맞지만 강남 아니면 안 오른다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3 수험생한테 야, 서울대 갈 거 아니면 대학 가나 안 가나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가 처한 환경 안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잘 얘기하면 금매 나온 거 싸게 살 수 있다던데? 이것도 그냥 환상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 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그거 기다리다가 다른 버스들 다 떠나요. 이거는 이미 자기 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한 채 더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런 거 어디서 봐가지고 누구는 금매로 사서 싸게 샀다더라. 나도 금매 한번 기다려 보련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직거래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는 특수관계끼리 직거래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직거래가 아니네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거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알고 보면 중개사까지 다 지인이어서 중개사 실적도 좀 올려주면서 직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
설령 진짜로 금매가 나온다 해도 이 정도 수준의 가격 차이로는 거의 안 나와요. 시세보다 5천만 원이라도 싸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자마자 1분 만에 다 나갑니다. 뭐 부동산에 미리 말해두면 이런 거 네이버에 올리기 전에 연락이 온다고요? 그런 게 있으면요. 집 안 보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초 만에 계약금, 잔금 다 입금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한테 먼저 연락이 갑니다. 여보세요? 아, 금매라고요? 그러면 주말에 집 한번 보고 나서 계약서 쓰시죠? 대출도 해야 되니까 잔금은 두세 달 뒤로 하고요. 아, 아니요. 됐습니다. 뚜뚜. 이렇게 하면은 금매가 되겠습니까? 왜 금매인데요? 당장에 등기까지 치고 소유권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매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경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이 극히 희박한 요행을 바라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지금 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차피 서울부동산 끼케야 1년에 10% 오르는 거 미국 주식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데? 집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하는 게 수익률 훨씬 좋지. 자, 최근 10년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S&P 500이 3.4배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2.7배 올랐어요. 확실히 미국 주식이 서울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기는 합니다. 미국 주식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라는 거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주식이 상승률이 세계 최고였다 하더라도 주식에 10억, 15억을 몰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돈을 주식에다 넣어놓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보면 주식에 억 단위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아무리 지수 투자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돈을 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들 해보셨겠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라 죽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거의 없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집값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변동성이 적고 가치 판단하기가 쉬운 부동산으로 돈이 돌아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대출 레버리지를 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3배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3배 레버리지 하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집값의 30-40% 정도, 많게는 60-70% 정도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 편히 장기 투자들을 합니다. 자, 과연 자기 전 재산 수억 원을 미국 주식에 넣어놓고 맘 편히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결정적으로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넣어놓으신 분들은 뭐 노숙이라도 하실 건가요?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오르든 내리든 투자 가치라는 걸 제외하고도 실거주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눌러 앉아서 살면 되거든요. 미국 주식하면 된다라는 분들은 본인의 거주비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결혼 전에 혼자 살 때야 그냥 뭐 원룸에서 월세 60만 원, 70만 원 내면서 살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도 자녀가 학교 갈 때가 돼서도 계속 원룸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자녀 교육까지 생각하면서 서울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만 살아도 월세가 거의 300만 원씩 나와요. 언젠가는 결국엔 내 집 마련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집 살려면 1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가 있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발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집은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빌려서 사고 살면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왜 일단 빌려서 먼저 사놔야 되느냐? 돈 모으는 동안은 어디서 살 건데요? 어차피 살 곳이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저축만 해서는 서울 아파트의 상승률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가정이 10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써서 버는 돈의 50%를 저축했고 연이자 2.5%로 복리로 이자가 붙었을 때 딱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 해마다 연봉 오르는 것까지 전부 다 반영한 그래프예요.
10년 동안 대충 4억이 좀 안 되게 모았죠. 이것도 대단한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프입니다. 뭐 특별히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평균 정도 되는 아파트일 뿐인데도 10년 동안 10억이 올랐죠. 이거는 집값의 상승폭이 10억이 올랐다는 뜻이지 10억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평균 아파트 살려면 15억을 더 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튼 돈을 아무리 모아도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점점 더 서울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소득이 최상위권인 사람들도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아니라 서울에 180만 채가 있는 아파트 전체의 평균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도 저축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돈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빌려서 사고 천천히 갚아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현금 가치만 녹이는 게 아니라 빚도 같이 녹여줘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 다 거품이잖아. 지금 집 샀다가 일본처럼 거품 터지면 잃어버린 30년 내내 집값 떨어지고 거지 된다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 집값이 막 폭락하고 있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냥 검색 한 번만 딸깍 해봐도 도쿄 중심가라고 불리우는 도쿄 23구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 중인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1년 만에 거의 39%가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10% 오르는 거는 뭐 귀여워 보이는 수준이죠. 도쿄 23구랑 서울이랑은 되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쿄 23구랑 서울 강남 3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 어느 부분이 비슷하냐? 입지 희소성과 커뮤니티,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합된 대단지 아파트. 어디서 엄청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서울이나 도쿄나 시내 중심부에 입지 희소성이 있는 곳에 상품성까지 더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가 탄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아파트를 누가 받아주냐? 어떤 호구가 그 가격에 집을 사주냐? 자, 일본에서는 파워 커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 맞벌이 가구를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싼 아파트는 희소성 때문에 더 비싸지고 고소득자들은 고소득자들끼리 결혼해서 그런 희소성 높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 중심가는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고 변두리는 살짝밖에 안 오르는 지역별 양극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면에서 도쿄와 서울은 대단히 비슷하죠. 도쿄 중심가는 서울처럼 계속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거품이 터지면 집값이 폭락한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거품이 터지면 변두리 집값만 폭락하는 거고 수도권,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만 집이냐? 나는 아파트 번잡스럽고 싫더라고.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냥 변두리에서 단독주택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살 거야. 내가 살 집인데 나만 좋으면 그만 아냐? 이렇게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게 로망인 사람들도 많기는 합니다. 근데 집은 나만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을 100% 투자 자산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00% 거주 가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단독주택,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이사 갈 일이 없고 자산을 불릴 생각도 없다 싶은 사람들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난 10년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과 서울 단독주택 가격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서울 아파트가 10억 오를 동안에 단독주택은 5억이 올랐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성장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니 5억이라도 올랐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5년간의 거래량을 비교한 겁니다.
파란색이 아파트 거래량이고 주황색이 단독주택 거래량입니다.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단독주택은 거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황금성이 정말 나쁘다는 거예요. 팔고 뭐 이사를 간다, 아니면은 현금화 한다, 이런 게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거주 가치야 뭐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누구는 아파트가 더 좋고, 누구는 단독주택이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만 좋아한다? 이거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나 황금성 측면에서 정말 안 좋은 선택입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거주 형태 데이터를 보면은 아파트가 77%고 단독주택은 9%밖에 안 되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선호하고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아파트 거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5년 만에 거의 10%가 더 늘었죠. 만약에 집을 살 결심을 하긴 했는데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저기 변두리에 한적한 데 가서 단독주택 짓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동시에 자산이기도 해요. 아닌데 진짜 부자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 안 사는데? 진짜 부자들은 이런 영화 기생충 같은 데에 나오는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에서 산다던데요? 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부자들,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재벌가 총수라든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파트에서 동네 사람들이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현관 앞에서 쓰레기 버리다가 옆집 사람 마주치고 뭐 이런 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분들 생활 패턴이랑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은 안 됩니다. 진짜 초특급 부자들이야 뭐 그런 데서 살지 몰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합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아파트 거주율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 살 거다 하면 그냥 아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뭐 아파트 공화국이 어쩌네 저쩌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부 다들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올해 민간임대 사업자 8년차가 끝나서 그 사람들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던데? 그래서 올해는 집값이 폭락할 거라던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몇몇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락 논리를 찾다가 결국에 이런 것까지 찾아서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그냥 얼핏 들으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8년 장기 임대가 끝났는데 못 판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사가 나온 게 지금 11월 5일이죠. 이 기사 나오기 딱 보름 전에 뭐가 있었냐? 토어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토어제가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8년간 엄청 싸게 전세를 내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8년간 재산세, 종부세를 거의 안 내도 되는 혜택이 있었거든요. 딱 8년만 버티면 보유세 부담 거의 없이 시세 상승분만 그대로 먹으면서 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집은 다 임차인들이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민간임대 사업자니까요. 토어제가 뭐죠? 새 끼고 있으면 팔 수가 없는 제도죠. 이분들이 느닷없이 토어제를 맞으면서 이 물건들을 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러니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뭐 우연히 전세 만기가 아다리가 딱 맞은 그런 매물들 말고 얼마나 매물이 나오겠어요? 심지어 그런 매물들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여차하면 갱신권 쓰고 2년 더 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참 희한한 나비 효과죠.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이 안 떨어지게 하방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아닙니다. 그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들만 등록 임대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로 있는 매물들도 대부분 비선호 지역의 소형 물건들입니다. 이런 매물은 지금도 노도강 금강구에 널려 있거든요.
만약에 기적적으로 지금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매물 2만 5천 개가 싹 다 동시에 매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런 가정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뭐 아무튼 그렇다고 쳐요. 현재 서울 아파트의 매물 수가 5만 7천 개입니다. 거기에 2만 5천 개가 한꺼번에 추가된다고 하면 8만 2천 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25년 6월 매물수랑 똑같아요. 이때 6월에 집값이 진짜 얼마나 올랐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민간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오면 뭐 매물이 좀 늘어나니까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토어제랑 임대차법 때문에 매물이 별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비선호 지역 물건들이고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걸로 집값에 큰 충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드디어 준비했던 내용을 다 끝냈네요. 여러분, 처음 집을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최근에 단시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더더욱 상실감을 많이 느끼시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정보들에 현혹당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 영상들을 보시고 현실을 직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통령TV가 항상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